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가요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집권 초 굽시니스트가 지적했었죠. 엄청난 사고들을 한꺼번에 치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사이 대한민국은 정치 검찰도 노동 탄압도 혐오도 주식 사기도 대통령의 정치 개입도 모두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료대라는 일종의 그 다음 퀘스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번에는 목숨의 위협을 감내해보라는 거죠. 24년 9월 첫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제가 지금 지난달 말에 나온 경향의 이유진 기자의 소개 기사를 보고 있어요. 소개 기사요? 네. 주류에 속하지 못하나 독특한 특성으로 주목받는 마이너핑들도 있다. 무엇이든 빈틈이 보이면 채워 넣으려는 신념이 확고한 샌드핑은 대머리 아저씨의 머리를 크림으로 채워준다. 깜빡핑은 빌런과 싸우다가도 깜빡 잊어버려 해맑은 웃음을 짓는 천진한 매력이 있다. 이거 메멘토잖아요. 내가 쫓고 있던가? 하다가 도망가는.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공감할 만한 차나핑도 있다. 차나핑은 상대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행동을 느리게 하는 신묘한 기술이 있다. 코자핑과는 사촌지간이다. 차나핑이신가요? 알 수 없죠. 이거 다 무서운데? 저 사람의 머리를 뭘로 채운다. 이거는 저 한니발 영화에서 봤던 네? 마지막 장면 같은. 아무튼 오늘은 사랑의 거부핑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평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네, 손이상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보자라고 UMC한테 말한 다음에 방송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길다. 너무 많아. 할 게 많다. 많다. 저도 이제 뉴스들 예전에 봤던 것들 그런 거 갈무리를 해놓잖아요. 그 거부권이 관련된 그 뉴스들을 계속 갈무리를 해서 하나 그 폴더 안에 해놓고 있었거든요. 한 400개 정도의 기사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저 이게 또 건 하나하나가 다 큰 얘기들이니까. 네. 그렇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차나핑 되셨어요. 네. 어제 제가 몇 개 말했었지? 아무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네. 쌍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이제 대장동 50억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네,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합쳐서 쌍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 특별조사 기간을 대폭 줄여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조사위원회의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가결을 했고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때 그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봐왔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 방해가 들어가죠. 박근혜 정부 출신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긴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사 기간 연장도 못하고 이러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조사는 하지도 못할 겁니다. 경험해서 알아요. 네. 저는 이 많은 거부권 행사 법안들 중에서 이게 제일 그래도 경악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정말 왜 거부하는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더 경악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쯤 되면 익숙해진 언론이 되게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네. 실제 정권 핵심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은 자기 자신을 수비하는 데 되게 많이 쓰이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단지 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은폐하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넣은 과정을 규명하는 특검법이었습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네. 작년 여름에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찾기 위해 해병대가 투입됐는데요.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로 그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를 받아서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항명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매우 수상한 시점에 매우 수상하게도 호주 대사로 갑자기 보내졌고요. 그렇죠. 사단장은 숨진 해병대원의 동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북한의 공격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여당이 총선을 말아먹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이 아무런 외압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현장 지시를 내린 임성근 사단장만 쏙 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의 직접 통화가 있었다고 국방부 차관이 실토를 했고요. 올여름의 단어, 경로, 800-7070. 물론 그 이제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하필 그 시점에 사실은 뭐 캐치 티니핑 얘기를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종호 씨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 사건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는 로비를 했던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상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네, 이게 수사 과정과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되게 무리할 정도로 되게 희한하게 사단장 한 명을 감싼단 말이죠. 그거 자체도 되게 희한한데 주가 조작범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주가만 조작하기도 바쁜데. 어떤 직책도 없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가설인데 주가 조작에 공모한 그룹이 카르텔 형태의 그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그룹 안에 정치권과 군 고위 간부와 검찰, 경찰 간부가 있고 자기들끼리 뿜빠이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다는 가설이 있다면 이권이 없다면 친해질 리가 없습니다. 네. 주가 조작이 업인 사람들이. 근데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저기 도이치모터스 제도 가담했는데 알고 그게 제가 윤 그렇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죠.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할 것이다. 운명 공동체다. 그런데 그렇게 약점을 쥐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혀가게 되고 뭔가를 불어버릴까 봐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관련된 수사를 가장 많이 해본 베테랑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합심하자. 하나가 무너지면 공멸이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에까지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 하나의 그냥 가설인데 실제로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야, 마약을 봐줘. 왜냐면 우리 중에 하나가 먼저 전에 봐준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는 내 약점을 쥐고 있거든. 예전에 같이 해먹은 게 있어서 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많은 현실보다 덜한 정치 영화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 드라마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리메이크를 하라, 리메이크를. 전두광이 왜 잘 팔렸습니까? 사실에 기초한 캐릭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 25, 건조한가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죽방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 없이 어획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함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바보상회 프리미엄 죽방 멸치 세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코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QBN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땡년님의 후기입니다. 적립금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에 회사가 잘 맞지 않아 스트레스성 변비에 심하게 걸렸었습니다. 탁월한 문장이죠. 회사가 맞지 않으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영양제가 그렇듯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고 그 덕분에 고비도 잘 넘기고 이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야. 현명한 분입니다. 네, 2개의 고비를 넘기신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비 때문이 아니라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맛도 훌륭합니다. 있군요. 아침밥 먹고 후식처럼 먹게 됩니다. 네, 뭔가 은은한 복숭아 맛이 있습니다. 네, 이땡년님 후기 감사합니다. 루테인 오메가3 홍밀비는 품절이 되어서 아쉽게도 이번 추석에는 만나볼 수 없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확보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직 스트레스마저 구원을 해버린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최대 40% 할인은 하고 있습니다. 퓨비엔 연구진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면역 과민 반응을 개선을 했고요.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네. 탁월한 일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이 광고가. 면역과민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아직 먹을 일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곧 먹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요. 회사가 맞지 않으면 몸에. 네, 그리고 회사가 더 바빠지게 된다면. 큐비엔 연구진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한 면역 과민 반응 개선, 면역 밸런스 N이 최대 40% 할인을 또 하고 있고요. 추석에는 역시 큐비엔입니다. 네, QBN이 건기식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의 공도 있지만 면역 밸런스 N의 공이 제일 큽니다. 이 제품을 먼저 소비자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되게 오랜 기간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이상평론 거부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울한 지점은 그겁니다. 최상병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책임질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순서대로 불이익을 받고 몸과 마음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수사단장은 무슨 죄야? 그냥 헌병대 수사단장 네. 되게 어느 순간 남성 시민들의 로망이 됐었잖아요. 참군인이죠. 예, 겁나 멋있게 생겨가지고 겁나 멋있는 말만 하고 겁나 의리 멋있는 아이콘. 행동만 했어 또. 예, 저런 사람을 보통 남자답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받은 피해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휘하의 사병이 목숨을 잃게 돼서 가장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책임지려고 가장 많이 애썼던 이분 누구시냐? 대대장님. 네. 포병 치대대장이라 불리는 이분도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가진 불이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건 신경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피해를 이런 분들이 본다는 건 늘 일관돼 있습니다. 또 네. 그건 간호사와 피해 간호사가 피해 입는 것. 헌신적이었던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과로로 쓰러지는 것. 그런 거랑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수가 표면적으로나마 제일 강조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헌신? 병사가 사망했는데요. 광고 전에 잠깐 가설을 세워봤던 무서운 가설은 너무 무서우니까. 뿜빠이핑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 뿜빠이핑은 너무 무서우니까. 네. 두 번째 가설은 네. 사실은 해병대 사단장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성근이 형이?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말 못할 큰 은혜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원스타한테? 막 생명을 구한 투스타한테? 예전에 제가 그 조선시대의 그 효자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네, 효자가 더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건너뛰어 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변비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르락토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혀를 넣어서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그게 그 효자의 그 효행록 그런 거에 막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근데 저도 한 13살 때 보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네. 해병대 사단장이 혹시라도 효행을 했을지도 모른다. 괄약핑. 근데 그건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워닝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워닝. 너무 더러우니까. 네. 세 번째 가설은 사실은 둘 다 캐치 티니핑 매니아인 거예요. 티니핑. 그래서 막 같이 하추핑 굿즈를 모으면서 우정을 쌓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같이 반지 맞추고. 예, 녹음 끝나고 저 건조가 설명해줬습니다. 되게 많이 팔린다고. 선생님 설명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끈끈한 연대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원래 덕들은 친해집니다. 네. 이렇게 자꾸 이상한 가설이 나오잖아요.
제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한 가설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걸 제대로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특검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를 해버리니까 왠지 대통령이 범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법하다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후에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번에는 농업회의소 설립법을 거부했습니다. 다양한 거부. 이건 좀 덜 알려진 것 같네요. 네.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제 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특수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상공인들과 정부 그 경제주무부처 간의 소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농업인들도 이게 보수가 싫어할 입법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역 실력자들 모이는 단체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리 나눠주고. 좋지도 않아요. 이런 건 보수가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부합니다. 특수법인을 세우는 법안이고 그리고 또 그 농업법인이 이렇게 그 농업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돼 있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정부의 입법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법안이에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국회가 받아서 통과를 시켜서 이건 뭐랄까 미국 코미디죠. 다시 정부에 보냈더니 야, 이건 네가 준 법이잖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주식 벌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군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본인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뭐라고 이유를 대긴 됐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날에 한우산업지원법도 거부했습니다. 네? 한우의 품종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법만으로 부족하니까 네. 만든 법인데요. 한우만 따로 법을 두는 게 불공평하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럼 모두 해야 돼요? 그러면 호주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산, 아니 미국산. 이제 그 축종마다 이제 한우하고 지금 한돈도 한돈 관리법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닭이랑 돼지랑. 네, 근데 그게 품종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그 지원 그 체계라든가 되게 많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우법을 먼저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고 다른 것도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걸 뭘 설명을 해요. 차와 도로에 관한 법이 생기기 이전에 우마차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죠. 네. 하나씩 하는 거지. 이걸 뭘 지금 그런 걸 만들면서 그렇게 법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정치 제도가 발전하고 나라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네. 이 메시지도 분석해야 돼요. 되게 본능 속에 양비론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게 싫으니까 이것도 싫어. 다른 걸 해결 못하니까 이것도 별로야. 라는 문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건 팸코식 문법이잖아요. 네.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마법의 네. 논리. 윤 대통령이 그 두 개의 법안을 거부한 날에 같은 날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줄여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그렇죠. 민주유공자법도 거부했습니다. 정말 되는 대로 여기저기 가서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제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공공에서 구제한 적이 없다면서 거부를 했는데 같은 거네요. 한우법 거부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네요. 비슷한 논리죠. 근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미 도입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선례도 파악 안 해봤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실제로는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는 상태인데 이 4개의 법안, 농업회의소법과 한우법,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거부됐기 때문에 제2과정 없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2대가 넣지 않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부의 쳇바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여당이 100석 이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 전세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네. 꽤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집을 날린 거잖아요. 본인이 말하자면 살고 있었던 그 주거의 그 보금자리가 날아간 것과 동시에 인생이 날아간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굉장히 심한 네. 피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냥 진전이라고 하면 법안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21대 국회까지 다 했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옵니다. 22대 올해 4월이에요? 국회, 네, 올해 4월이죠. 5월이죠. 최상병 사건 특검법을 국회가 다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네. 다시 거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 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때까지 영원히 이거 특검 못 한다는 겁니다. 아주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입법 과정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하고 김건희 관련 수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그래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수사 지금 진행되는 거 있냐고요. 똑바로.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 역할을 지금 국회가 하고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그랬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현 해병대 소장 등등등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고 개겼습니다. 이건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증인 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에 의하면 이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섹션에 들어가는 사례들이에요.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네요. 네.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에서 구라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놓고. 네. 당당하게. 예, 임성근 소장은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증언했는데 거의 곧바로 JTBC가 그 둘이 같은 골프 모임에 있고 같은 날 골프를 친 증거 정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위증. 그러니까 불법이 왜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되냐면 해병대 출신이면 서로 끈끈하고 도와주고 밀어줄 것 같고 그중에 법조인이 있으면 상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해당 청문회에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외압 전화를 받은 사실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밝힐 수는 없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죠. 아까 네. 그 답이 우리가 그 정치 기자들이 이건 논바이너리 얘기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서 타박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게 청문회에서 되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리고 성애를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물어본 게. 그렇죠. 젠더를 따지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디로든 빠져나가고 싶어 할 테니까요. 네. 제가 그 청문회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받았다는 그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외압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지시를 받았지만 외압은 아니었다. 그렇죠. 많은 개념이 지금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미 청문회에 나온 증언만으로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던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왜 오피셜리 몰라요.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을 왜 그렇게까지 억누르려고 했는가? 왜 본인이 전화해서 기껏해야 별 하나 별 둘짜리 말단 장군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까지 잘라버리면 이런 사람까지 문책을 하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저 어색한 말.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시키는 걸 열심히 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요. 네, 두 번째로 만든 특검법안, 최상병 특검법안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습관이 놀랍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정말로 수사를 당해본 적이 별로 없나 봐요. 없겠죠. 그죠. 뭘 해도 가리고 자기들이 한 짓은 가리고 갈 수 있다는 어떤 경험에 따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 예, 그건 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나 봐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내가 이걸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업계로 말할 것 같으면 예나 지금이나 연예인들 행실 문제에 대한 뉴스 터지면 그거 모든 스포츠 연예 언론에 전화해서 한꺼번에 기사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덮이기도 해요.
그런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는 못 감춘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다른가 봐요. 어떤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모든 검사가 수사를 안 당해봤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하신 10년 전에 분이 계셨었습니다. 제주지검장 하셨던 분이신데. 아. 네. 아, 탈의 검사. 아, 예. 네,가 계셨죠. 예. 네. 잽싸게 움직이시면서. 그렇습니다. 이동식 탈의 검사가 있었어요. 그런 민첩해. 네. 민첩핑. 네, 민첩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그것을 이제 숨기지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꺼냈다가. 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때 이제 저 백업 조요 검사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셨죠. 있었습니다. 극소수. 네. 자,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재차 거부하고 국회 재의결로 넘어가면서 이 특검법은 결국 의석수가 모자라서 다시 폐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기. 네. 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0석을 약간 넘기 때문에 국회에 다시 돌아온 법안을 제의해서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그렇죠. 찬성을 해야 하는데 200명.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죠. 다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약간 빛이 듭니다. 8명이 이탈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전에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했었던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효표를 던졌던 게 김재섭 의원이었죠. 예, 김재섭 의원이 무효표를 네. 던졌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김웅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때 공동 발의인이었을까, 뭐 그랬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숫자 관리는 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네. 거부는 또 됩니다. 저 김웅 의원이랑 술 먹은 적 있어요. 그래요? 술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아, 같이 드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네. 우리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가 그 겹치게 아는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로 넘어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김웅 의원이 그때 여기로 넘어왔었어요.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주는 자기 거 들고 오든가요? 아니면 거기 거 집어먹든가요? 아, 제가 중요하죠. 언제나 자리가 섞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죠. 건 네. 잔을 들고 오셨었고, 안주는 안주는 젓가락은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젓가락. 축냈네? 그죠. 김영란법 따져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제 자리를 많이 옮겨 다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명- 허리가 안 좋으셨던 건 아닌지. 뭐 그랬을 수도. 몇 명 안 돼요. 음. 네, 선생이 지금 디테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몇 명 더 안 빠져나올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당시 후보는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되었죠. 앞으로 대표가 되면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리틀 윤석열. 네. 행동 패턴이 똑같습니다. 당시 그 주장의 요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3자 특검법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딴에는 그거를 이제 중립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안 중립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게 하는 방식이죠. 또 우리나라는 종합법재판소도 그렇고 임기들이 짧아가지고 네. 웬만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로 넘어간다고 해도 대통령과 여당 편이에요. 여전히. 당시 한동훈 대표 후보의 이런 제안은 되게 기술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안의 쟁점 자체를 약간 옮기는 거였는데요.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로 이제 논의의 주제를 옮겨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대표가 되었고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저항하는 향기만 풍기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유일한 코드죠, 지금. 정치인 한동훈의.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6개의 법안에 추가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의 움직임이. 그중에 4개는 방송 4법이고요. 네. 지난 국회 때의 방송 3법을 거부했었던 것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보냈더니 또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도 역시 이번 국회에서 다시 만든 노란봉투법인데 역시 다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붕괴를 의미하는데 벌써 몇 년 전에 헬마우스가 이거 관련돼서 저희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시스템 해킹이 특징이다. 시스템에 써있는 원칙을 본 다음에 그 원칙의 빈 부분을 찾아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네. 지금 망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요. 의회의 역할이죠. 네. 의회가 무능해지죠.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이 거부권이 남발돼도 되네 안 되네 관련된 법조항이 없으니까 이걸 남발했더니 총선을 해서 민의를 모은 의미가 사라지는 수준으로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되게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여론조사상에서 대국민 여론조사상에서 그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법안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간호법도 뭐 그 한 70%가 찬성하고 그런 거 막 거부를 하잖아요. 여기 거론된 거 전부 다 그렇죠. 네. 아니요, 그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아니 모르시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지난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가운데 민생회복 특별법이 있었어요.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팬데믹 때와 비슷한 경제 해법이죠. 뭐냐면 네.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 민간 소비가. 찬성 비율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 법안이. 그죠? 그랬지만 어쨌든 거부를 했다. 찬성 비율이 높은 것도 거부를 했다. 실제로 되게 우리 보수 언론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당시의 지원금이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여전히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들 있죠. 이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지난 약 1년 동안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여야 간의 교착이 지속되는 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주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요. 다시 법안을 만들고 다시 거부를 하고요.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온갖 법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요 충돌 지점은 3개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뇌물수수 관련 특검이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관련된 특검이고요. 이것도 아내와 관련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방송과 언론 통제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 역시 아내와의 연관성을 갖습니다. 네. 이 3가지가 어쩌면 하나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의 거부핑이라니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사실 제가 아까 듣고 거부의 무슨 땡땡핑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거부킹이 맞군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단 하나 사랑.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제일 대통령. 아끼는구나.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도 등장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특검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0%에서 70%까지 과반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 70%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르신들 빼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찬성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여론이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검찰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원래 검찰이 파헤치거나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상병 사건 같은 거는 특검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냥 검찰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검찰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죠. 최근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청탁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찾아가서 수사를 해드리셨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를 했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을 꾸리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에 법무부 당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꽂았습니다. 네, 이건 사실 복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들이받을 때와 동일한 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인사.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 문법이기도 한데 내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너넨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되었습니다. 네. 요즘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가 한 5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악의 경우에 살아남기 위해서 충암고 출신을 한 명 데리고 있죠. 아, 누구예요? 누군가요? 우리 조물주가. 그래요? happen to be. 네. 되게 든든해지네요. 살려줘. 우리 회사에 충암고 있어. 네, 광고 하실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충암고 있어요. 광고 문의 주세요. 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미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건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검찰이 자기죠. 네, 바로 그때 검찰총장이 자신이었잖아요. 네. 이러는 동안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괜찮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도둑놈들도 이건 비현실적일 거예요. 왜냐면 저 정도 도둑질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까? 24년 9월에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이 지점. 뭔가요? 한겨레의 박용현 논설위원, 우리 논설에 가끔 나오는 재미없는 말투의 소유자 계십니다. 이분이 요즘 검찰과 관련된 연속적인 칼럼을 쓰고 계신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어떤 나라에도 검찰을 한 덩어리로 뭉쳐주지 않으며 검찰의 권력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검찰은요, 아무리 권력을 안 줘도 엄청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동네 지방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놔야 돼요. 나라에 검찰총장이 하나 있는 게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잘 훈련된 전투 개미들처럼 단일 개체로 뭉쳐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그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알아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걸 먼저 알아본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무현이죠. 중앙정보부가 힘을 잃고 박정희의 왼팔 오른팔, 전두환의 왼팔 오른팔들이 힘을 잃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권력은 다 검찰로 모여있게 되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민주정권이 이기는. 그래서 미리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정치인들도 잘 몰랐고 네. 언론인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때가 2003년이죠. TV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 했을 때. 그때 이미 느낌은 다 있었어요. 신호는 다 있었어요. 저 젊은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학번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고졸인 걸 비웃고 생방송에서 네. 자기들이 캐비넷에 쥐고 있던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취조하는 듯 말하고 그때 유명해진 말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였죠. 이때 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쟤네들 수사권까지 정치하네? 네. 알아봤어요. 온 국민들이 그렇다는 걸 느끼는 데까지 21년쯤 걸렸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검사의 안타깝게도 검사의 집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살자고 원래 하던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니까. 그 전까지는 조중동이 계속 주장하면 됐어요.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지.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지만 정치인인 검사는 자기죄가 드러납니다. 특히나 그가 대통령일 때는. 그러면 수사권으로 자기 디펜스하는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언론인이 알아도 야당 정치인이 알아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유명해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뜨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이야기의 센터가 검사 대통령이 자기 방어하는 얘기니까 검사 대통령이 남 공격하는 얘기고 이제는 보수정당 많이 찍어주는 스윙보터들도 문재인 대통령 일가 수사한다는 얘기 안 믿을걸요? 신빙성을 믿지 않을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상한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인 것이 거부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사 정치만 계속하려면 입법 정치를 무력화해야 하니까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이 웬일로 안 하던 정치평론을 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저는 요 정권에서 요 업계에 어쩌다 보니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엄청 빠르게 많이 일어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계속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문제들을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 더 주변에서 뉴스 안 보게 된다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꼴보기 싫으니까. 네. 그럴 때 어떤 말을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발견했다고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전해줘야 되지를 오늘 거부권 이슈를 더 훑어보니까 이걸 다 엮어가지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되네요. 말씀해주신 결론도 그 중에 하나였겠지만. 네. 그 지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재주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저랑 세대가 비슷한 뭐 시사 아저씨나 뭐 헬마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할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언론인은 자기가 살아본 시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길게 봐도 민자당 3당 통합 이후부터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노동자 대투쟁 때는 9살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10살 넘어서부터 그나마 알 수 있어요. 저때 저런 게 아쉽고 저때 저런 게 이상한데 미래에는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지? 같은 머릿속에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안 놓치면 예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뭐가 제일 아쉬웠지? 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딱 제 세대는 그래서 검찰이 되게 밉보이죠. 지난 20년간의 전횡을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볼 거고 뭐 건조해서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 코드가 드러나는 게 느껴지는 게 있겠죠. 뭐. 과거를 정리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긴 과거를요.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남해안 청정 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빅그린은 추석 선물 세트를 하면 할인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부담 없으면서도 센스 있는 선물을 찾는 분들이 빅그린의 기프트 박스를 마구 구매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글만 안 써 있으면 이거 유럽에서 사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퀄리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빅그린에게 조물주께서 채찍을 가하셨대요. 왜냐하면 충암골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성경적인 멘트네요. 조물주께서 채찍을 가서. 아이, 충암골. 그래서 할인을 하세요. 네, 판매 기간을 일단 열흘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그린 추석 선물 세트는 55%나 할인을 합니다. 55% 반값 조금 이하. 탈모 샴푸, 투쓰리 샴푸 등과 트리트먼트를 조합한 헤어 세트입니다.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을 조합한 바디 세트도 있고요. 고급 호텔 어메니티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상탈, 블랑시, 블루베리 등 다양한 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친환경스러운 기프트 박스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안겨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가 좀 유용하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전달할 때 좋아요. 그리고 큰 가방이 필요 없는데 만사 귀찮을 때 가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헬스 갈 때라든가. 좋습니다. 네, 9월 11일까지 행사입니다. 9월 11일까지 빅그린 55% 할인하고 있습니다. 패키지에 담아서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이번 주에는 뉴스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잊지 않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4년 전이죠. 9월 첫째 주의 뉴스입니다. 한참 집 밖으로 아무도 안 나가던 때네요. 네.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노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노조가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었는데요. 그렇게 분류할 만한 노조라는 게 있지 않다는 게 ILO의 권고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장학 퀴즈 내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법의 노조가 되면은 단체 협약 체결권을 상실하는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7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멀쩡한 2020년에. 결론. 네. 이 노조는 어디일까요? 빰빠밤. 뭐 전교조겠죠. 그렇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조입니다. 네, 짧은 역사 브리핑을 하면요. 전교조는 89년 법의 노조로 출범을 해서 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가 되면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MB 때부터 이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정부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죠. 합법화가 됐으면 노조에 들었다는 이유로 해직한 사람들은 복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간단한 질문.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 해직자가 조합원인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해직됐으면 해직된 거지라는 게 보수 정권의 논리. 네. 근데 전교조는 아니다. 우리는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라고 규약을 계속 유지했어요. 네. 그래야 노조죠. 시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도 같은 논리를 가져왔어요. 이 법안은 근거가 된 법안은 교원노조법 2조 4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와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법의 노조 통보 조치를 했어요. 팩스로요. 그리고 당시 전교조 조합업 6만 명 중에서 해직 교원은 9명이었습니다. 6만 명 중에 9명. 0.015% 정도 되겠네요. 0.015%인가? 네. 근데 이들 때문에 법의 노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억지인지 알 수 있죠. 굳이 찾아본 거예요. 바닥을 다 손가락으로 쓸어봐가지고 먼지 하나 있는지 찾아본 거죠. 6만 명 중에서. 예,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조항을 쓰기 위해서. 네. 예. 하지만 2020년에 대법원은 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네. 왜냐하면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설명이 필요해요. 네,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행령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법률, 상위에 있는 법률, 노조법은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빈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도 않았어요. 시행령을 만져도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시행령으로 제한한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잖아요. 노동 3권에 대한 제한. 반헌법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 법률의 위계를 따졌을 때 이 시행령은 법률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약간 어긋나는 게 있는 거죠.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쉬운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적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쳤어요. 네. 정부가 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법원의 말은 노조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지 않을 경우 어떤 노조에도 법의 노조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89년부터 주장하던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전교조와 전공노가 늘 말하는.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요. 이 다수 의견이 법의 노조 통보의 위법 여부에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해직 조합원이 있다고 법의 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해직이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네. 그건 사측의 혹은 국가의 교육부의 결정이고 사측이랑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 노조가. 네. 이 다수 의견은 요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교원노조법 2조 4항을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보수적이기도 하고 뭐 그 당시 구성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겠지만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뭐 유리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재형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막 네. 선생님 해본 적 없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를 데리고 가서 조합원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헌법이 반노동적일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똑바로 전달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노동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 지으려고 들면 안 된다, 법이. 여기에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의 방송의 단골 손님인 타투이스트 유니온 같은 곳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죠. 단일 직장이길 합니까? 네. 직군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길 합니까? 그래도 모여서 노조원 자격 주는 걸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 노동이 뭔지는 신성하게 노동을 행하는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헌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의견이 국제사회에 꽤 오래된 표준이었습니다. 네. ILO는 98년부터 한국 정부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해왔고요. 20세기부터. 네, 그러니까 98년이니까 정교조가 합법으로 처음 인정을 받은 게 99년이잖아요. 그 전부터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판결 이후인 2021년에야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합법화가 됩니다. 합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의 노조 통보 시행령은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상당한 진보가 있었어요. 졌거든요. 자, 이 없어진 일, 4년 전에 없어진 법, 왜 말씀드리냐. 네, 당시 판결문도 언론도 노동 3권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짚어야 할 기본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입니다. 이게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정치 기본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교사면 안 되면 다른 많은 사람의 정치 기본권도 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는 어떨까요? 아까 양아치는 어떨까요? 예. 네, 거부핑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거부핑은 어떨까요? 그렇게 다 제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정치 기본권 왜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ILO가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를 해왔었어요. 이 노동 3권과 정치 기본권의 확보는 지난 30년 동안 정교조의 최우선 목표였고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의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조의 해직 교원 대부분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직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복직을 시킨 5명의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4명은 2008년에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아니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게 교사가요. 네. 그리고 한 명은 2002년에 특정 대선 후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아서 퇴직했습니다. 아니 이회창 싫단 말도 못해요? 그리고 조희연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줄곧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민주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선출이 됐고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적가치 공약에도 있었죠. 이걸 위해서 해직교사를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법원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을 내정을 하고 특제를 진행을 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유죄를 선고를 했었죠.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넘기고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선 교육감이 지금 10년간 아무 문제 없다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이 법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없어진 법, 없어진 시행령 때문에. 네. 그래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열리고요. 그게 아니 웃긴 게 그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뉴스가 시작되고 30분 뒤에 30초 나오죠? 처음에 그 공수처 수사로 시작됐죠. 그러면 무슨 비리인 줄 알아요? 노조에 있었던 부당하게 해직됐던 교사를 다시 복직시켜준 게 비리인 줄 안다고요. 네. 그리고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오죠.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조 의원이 곽상도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의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이겁니다. 1번 사건을 이걸 골랐다고?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가 끝난 당일에도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네. 공교롭게도 현재 교육 현장과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교사 정치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때문이죠. 네. 네, 이후에 교원단체가 교권 회복 차원에서 정치 기본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의 교원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교사의 98.2% 전부 다가 그죠? 정책의 교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교원 단체도 전교조도 전교조 싫어하는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노조도 다 목소리는 똑같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에 정교조를 합법화하는 그 판결에서 김재영 대법관의 소수 의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그 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그 해고된 이유가 정치 기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를 생각했을 때 이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면 이 맥락이 좀 더 법정의 중심에서 얘기가 됐었다면은 네. 좀 더 지금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빨리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는 지적입니다. 네. 교사들의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맞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죠. 예. 은근히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든가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게 사회의 고정관념하고 맞아들 때가 많아서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한국인의 정치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과 두려움, 정치 묻을까봐 두려워하는. 만약에 한국 최고의 스타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당 지지한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매장됐겠죠? 예, 찰리 XCX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치적이라는 게 나쁜 건 줄 알죠. 정치로 나쁜 사람을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서려고 할 때 해야 하는 것도 정치인데. 여기에서 막 자기들 계급의식도 막 붙는 거예요. 정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하면 안 돼? 약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네. 당하고 있어야지. 정치 끼지 마. 이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마인드를 재판관들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다면 건조가 이야기한 이 가설 2020년의 대법관들이 모두 교사이기 이전에 무슨 직업과 무슨 위치를 가지고 있기 이전에 국민이니까 옅은 시민이라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동의했다면 어땠을까? 동의 안 했을 거다. 네. 사실 그 말까지는 김재영 대법관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머리를 이렇게 씁니다.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제낄 수 있는데 뭐하러. 법관은 결국 머리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양심도 네. 양심이지만. 그리하여 조희연 교육감의 운명은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회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언론에 아쉬운 겁니다. 좀 더 목 놓아 아쉬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무슨 비리여야 고소해야 하든지 단신 처리를 하지. 부당하게 해직당한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준 게 잘린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 직을 잃은 게? 민선직을 잃은 게?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진보 교육감들은 늘 운명이 안 좋습니다. 억울한 일을 늘 당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되게 유익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공부 많이 해서 선거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수고 많았다. 안타깝다. 제 견해를 전하면서 564회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농축산인이 본격적으로 자기 뒷담을 까는 시간, 자기 아버지 뒷담을 까는 시간, 그 알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뭐하고 살고 있는가? 아빠핑. 네. 점점 추석 바이브를 준비하는 거죠. 네. 아빠핑이 누굴 만나서 뭘 먹고 지내는가? 이것이 왜 거대한 사회 문제인가를 농축칼럼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부핑 얘기도 있어요. 네. 거부핑 얘기 많이 나와요. 네. 건조 에디터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